이런 가운데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그런 국가들이 있죠. 바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인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이들 4개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동체 브릭스 파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브라질 등 이 4개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까다로운 협상 상대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네. 텐데 공교롭게 모두 미국 관세 압박에 쉽게 항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여러 나라를 했지만 네. 우리나라, 일본, 유럽연합 어쩌면은 미국의 동맹국들이라고 해야 할 텐데 지금 이 네 나라 상대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들만 남았고 네. 그래서 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협상력,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앞에서도 인도네시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인도네시아도 역시 브릭스 국가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브릭스의 아주 핵심 국가이고 네. 또 이 나라들이 또 각자 좀 또 처해져 있는 경제적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또 각을 세워온 것도 사실인데 네. 이번에 고관세 문제로 이 네 나라가 더 긴밀하고 예전보다도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브라질의 그 룰라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 라고 해서 브릭스 정상들과 논의를 아주 발빠르게 하고 있죠. 네. 지난 7일에 모디 인도 총리하고 전화회담을 했고 9일에는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도 전화회담을 가져서 이 관련 사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인도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에 인도 국가안보 보좌관이 모스크바에 왔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만났는데 네. 이제 인도 모디 총리하고도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내에 인도를 직접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러시아, 인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브릭스 국가들과의 이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이달 31일에 중국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요. 네. 모디 총리가 직접 참석을 한다고 하죠. 상하이 협력기구는 1996년에 결성된 이 기구이고 지금 현재 정회원국이 10개국 또 대화 파트너국이 14개국이나 된 아주 대형 국제기구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인도는 2017년에 정회원국이 됐고 또 이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디 총리가 이번에 중국 방문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간만에 중국을 찾는 거예요. 그렇군요. 2018년에 칭다오에서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그동안에 이 두 나라가 국경 분쟁 때문에 유혈 충돌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한때는 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모디 총리하고 시 주석이 만나서 좀 관계를 개선하자라고 합의를 한 이후에 좀 구체적인 관계 회복의 신호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관세 문제 때문에 모디 총리가 이번에 그럼 중국을 직접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4개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만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일정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고 나서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8월 2일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9월 2일에 9월 2일에 베이징에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을 직접 만나서 양자회담도 또 따로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룰라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일정을 밝힌 거는 없는데 아무래도 룰라 대통령이 이 브릭스 내에서 대미 어떤
공동 대응 이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참석할 가능성이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 4개국 정상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와 관세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 대응 방안을 찾을지가 지금 현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활발한 움직임을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4명의 정상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 좀 알아볼 텐데요.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네. 이 브라질과 미국 간의 무역 수지 그 수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요. 네. 브라질 정부 통계를 보면은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브라질의 대미 교역 누적 적자액이 902억 달러, 하나로는 124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간 내내 브라질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항상 적자를 내온 국가예요. 이 무역 그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서도 이제 뭐 같은 맥락의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네. 지난해 미국과 브라질의 한 해 동안의 교역액을 보면은 920억 달러로 약 126조 원 규모인데 지난해에만 미국은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74억 달러, 그러니까 약 10조 원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뭐 한 2조 원이다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 관세 전쟁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네.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매우 불공평하게 그렇죠. 적자를 적자다. 보이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적자다. 미국이 적자다. 네. 이렇게 하면서 뭐 이걸 바로잡기 이런 불균형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상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 스위스와 관련해서 또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그 스위스 대통령하고 뭐 전화 회담하면서 스위스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4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보고 있는데 뭐 이건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네. 그런 데서 보면은 확실히 이 상호 관세를 통해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겠다 하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보면은 브라질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인데 거기다가 최대 50%의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논리가 맞질 않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과 관련해서 말하는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네. 이 무역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이 지금 현재 브라질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관세 문제,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의 의도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트럼프의 어떤 논리를 비판하는 데 아주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브라질의 대미 교역 규모가 중국의 절반 수준이다.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브라질의 그 수출 대상국을 순위별로 보면은 중국이 1위, 아. 예, 그리고 2위가 유럽연합, 4위가 미국입니다. 네. 근데 지난해 그 브라질과 중국의 총 교역 규모가 1,605억 5천만 달러인데 네. 이 미국과의 총 교역 규모가 809억 달러로 중국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브라질이 중국에 수출한 액수를 보면은 959억 달러인데 네. 미국에 수출한 액수는 403억 달러로 역시 또 중국의 절반을 밑돌고 있습니다. 네. 수입 뭐 규모 역시도 비슷한 추세이고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어떤 교역 관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관세가 매겨지게 되면은 브라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 미미하다고는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브라질은 확실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충격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 트럼프 강하게 또 대통령에 얘기를. 대해서 비판 수위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비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최근에 브릭스 정상회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네,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정상회의가 열렸죠. 네, 다만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불참해서 조금 뭐 약간 맥이 빠진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각국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강력
강력히 비판하고 뭐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상회의에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여러 회원국들이 처한 입장이 조금 전에도 인도네시아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니까요. 네. 인도네시아하고 브라질은 완전히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인도도 사실 그런 입장인데 인도는 아시다시피 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쿼드 안보 체제의 핵심 네. 국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체제에서도 또 다른 나라들보다는 미국과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대미 무역 의존도도 각 나라마다 좀 달라서 네. 아직은 공동 대응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또 드러나게 될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5개 나라로 시작했는데 브릭스가 몸집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가입을 원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고요? 네, 가입을 원하는 국가가 44개나 돼요. 그렇군요. 지금 정회원국은 10개국이에요. 네. 네, 처음에는 이 4개국으로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참석을 그렇죠. 하면서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이제 계기가 됐는데 네. 작년 경우에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렇게 5개국이 가입을 했고 네. 올해 1월에 인도네시아가 10번째 정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44개국이 이제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인 상태이고 네. 그중에 23개국은 이미 가입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들을 좀 보면은 브릭스의 어떤 그 회원국들의 어떤 파워 네. 이런 것도 어떤 통합적인 파워 같은 거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지금 10개 회원국들이 전 세계 인구의 뭐 거의 절반에 가깝다.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세계 GDP의 4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경제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나라들이 글로벌 어떤 원자재 시장의 핵심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확대된 브릭스가 이제 최근에 뭐 아주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새로운 통화 결제 시스템을 그렇죠. 어떤 개발해가지고 네. 이거를 서구가 통제하는 어떤 금융 네트워크 밖에서 이 활동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좀 더 본격화되게 되면은 훨씬 더 브릭스의 영향력은 더 커지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겠죠. 달러화 의존, 그러니까 달러에 의존하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통화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처음 보시는지. 출범할 때부터 이 어떤 달러 패권에 좀 도전하겠다라는 거는 항상 주장을 해왔던 건데 네. 최근 들어서 분명히 구체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물론 아직 달러화의 패권은 너무 독보적이죠. 네, 그런데 어떤 브릭스 쪽과 이런 탈달러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난 2023년 정상회담 때 이 달러화 의존도를 줄이고 탈달러화를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합의를 하면서 네. 이 브릭스의 장기적인 목표가 미국 달러화의 패권 종식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이 이 합의에 따라서 그 달러 결제망이라고 스위프트 있죠. 네. 거기 대신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뭐 열심히 그 회원국들하고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6월에 아프리카 최대 은행이자 또 중국 공상은행이 주주로 있는 남아공 스탠다드 은행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이제 교역을 할 때 네. 위안화를 사용해서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뭐 인도도 그렇지만 석유 거래 결제할 때 이 석유 거래도 상당히 이렇게 계속 양을 늘려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달러화 네. 대신 비트코인으로 사용해서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뉴스 기사를 보니까 뭐 중국이 중국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로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국제적으로 맥락에서. 이제 미국 네. 달러화의 지배력에 대응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더욱 촉진하는 방향 차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 브릭스 국가들이 추진하는 이 달러화 정책이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속도로 이루어질지가 매우 주목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겠느냐. 네. 이런 나라들이 계속 그런 추진을 하면은 100% 관세를 또 매기겠다 이렇게 여러 이제 차례 세 자릿수가 위협한 또, 네. 바가 있는데 네. 글쎄요. 오늘 15일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자리에 앉아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런 관세 얘기도, 문제 예. 또는 뭐 어떤 브릭스 문제 이런 것들도 거론하는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